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3월 7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각에 초등학생들 몇 명이 골목 어귀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딘가 되게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얘들아 니네 무슨 일이니?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러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쪽 골목을 지나야 집에 갈 수 있는데 누군가 쓰러져 있어요. 주민이 그 어두운 골목 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피가 낭자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사람이 있었고요.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 길가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게 훼손된 시신이 쓰러져 있었어요. 게다가 신원은 더 충격적이었고요. 그녀는 겨우 14살의 여중생 강수연 양이었습니다. 이 신체 곳곳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목이며 배, 가슴까지 13군데나 나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사인은 목에 생긴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고요. 강수연 양은 이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한 10걸음 정도 떨어진 집에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아주 집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아이는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평범한 학생이고요. 강양의 어머니는 이혼을 한 후에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양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찾아가곤 했고요. 그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딸이었는데 그런 애가 왜 바로 집 앞 어귀에서 이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살해를 당한 걸까요? 사건 당일 강양의 어머니는 평소처럼 식당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역시 외출한 상태였고요. 강양은 오후에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줄곧 집에 혼자 있었다고 하고요. 경찰은 우선 마을 CCTV를 살펴보게 돼요. 그러자 현장 부근을 배회하는 한 남성이 포착됐죠. 근데 외국인이에요. 사실 이 일대에는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가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강양이 살고 있던 집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컨테이너 3개를 나란히 이어붙인 공동주택의 형식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컨테이너에는 강양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나머지 컨테이너에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용의자를 확인한 경찰은 25명의 형사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을 했고 대대적으로 이 주변 외국인 기숙사들을 빠짐없이 탐문 수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아주 작은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죠. 한 그 외국인 노동자 숙소 현관에 운동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운동화에서 거의 성냥 알 크기의 미세한 혈흔이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이 숙소의 세면대를 가보니까 또 혈흔 반응이 나타나고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섬유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근로자 3명이 함께 거주하던 곳입니다. 경찰은 이 3명 중에 분명 용의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즉각 조사를 실시했어요. 특히나 운동화 주인, 그 주인에 대해서는 아주 대대적인 신문을 진행했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운동화의 혈흔은 사망한 강양의 것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자, 이제 범인이 좁혀지는 듯 하죠. 그런데 정작 운동화 주인은 절대 아니래요.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범인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뻔한 증거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빠져나갈 방도가 좀 없어 보이죠? 근데 그때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놔요. 사실 사건이 있던 그날 자기 동생이 이 숙소를 찾아왔었대요. 게다가 동생이 다녀간 후에 주방에 있던 식칼 하나도 사라졌다고 하고요. 이건 의미심장했습니다. 동생. 그는 같은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31살의 필리핀 노동자 빌리가스 준 페럴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친형과 같은 숙소에 살고 있던 또 다른 필리핀 노동자가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게 돼요. 사건 당일 저녁에 동생 빌리가스가 갑자기 칼을 들고 급하게 여길 빠져나가는 걸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즉각 빌리가스를 살인 용의자로 특정했죠. 지금 흉기를 들고 뭐 뛰었다는 거잖아요. 사건으로부터 3일이 지난 10일 밤 11시 30분, 경찰은 그 섬유공장 기숙사에서 빌리가스를 검거합니다. 자, 그는요, 사건 발생 7년 전인 2001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껏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왔었죠. 그 사이에 친형이 다니고 있던 공장에 취업을 해서 꾸준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데, 문제는 수사가 시작되자 협조적인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말 못해요 하면서 막 한국말 소통이 안 된다. 그러고 입을 꾹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는 증거는 꽤 있었어요. 일단 딱 보니까 손 곳곳에 상처가 막 나 있어요. 범행 과정에서 생겼겠죠? 실제로 피해자 강량의 손에도 이렇게 흉기를 막다가 생긴 방어근이 있었거든요. 또 빌리가스가 살던 기숙사에 가보니까 피 묻은 옷가지가 나와요. 여기에 앞서 그 CCTV 영상도 있잖아요. 지금 물증이 많죠. 그래서 경찰이 이걸 가지고 빌리가스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요. 이어진 자백을 통해서 인근 하천에 버려져 있던 범행 흉기도 찾을 수 있었죠. 이렇게 범인을 찾긴 했지만 빌리가스가 그마저도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해요. 이 14살 소녀 강량이 자기한테 다짜고짜 욕을 해서 홧김에 벌인 살인이래요. 경찰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밤샘 추궁이 이어졌죠.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 오후 1시, 마침내 빌리가스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털어놓게 됩니다. 2008년 3월 7일 아침, 빌리가스는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친 뒤에 친구들과 함께 동두천에 있는 인근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오후까지 술을 계속 마시면서 유흥을 즐긴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이날 저녁 또다시 공장에 가서 야근을 해야 했죠. 하지만 대신 그가 향한 곳은 공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주택가입니다. 여기가 바로 친형의 그 컨테이너 숙소가 있는 곳이자 바로 옆에 강양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죠.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 빌리가스가 이 컨테이너 공동주택 근처를 막 서성였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개들이 워워 짖기 시작했죠. 집에 혼자 있던 강양이 이걸 듣고 만화책을 읽고 있었는데 왜 소란이 이렇게 있지? 하고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들을 조용히 시켜요. 그런데 이때 빌리가스는 강양이 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그때 집에 혼자라는 걸 눈치챈 겁니다. 아이가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자마자 빌리가스가 향한 곳은 먼저 형의 숙소였어요. 주방에서 식칼을 뽑아 들었고 다시 강양의 집으로 갑니다. 똑똑. 아이가 노크 소리를 듣고 살짝 문을 열어보게 되는데 빌리가스가 서 있죠. 그런데 강양은 그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에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경계심이 누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 빌리가스가 다짜고짜 강양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해요. 아이가 속수무책으로 집 밖으로 끌려 나왔죠. 그리고 30m 떨어진 밭까지 갔거든요. 빌리가스가 여기서 강간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에 있던 그 칼을 바닥에 내려놓게 되죠.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강양은 빌리가스를 뿌리치고 막 길가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겨우 14살 소녀가 성인 남성을 어떻게 떠돌려요? 쉽지 않잖아요. 빌리가스도 따라와서 순식간에 소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그대로 아이의 등에 칼을 꽂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강양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세요! 막 외치면서 필사적으로 집 쪽으로 도망을 갔죠. 근데 여기가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입니다. 아이의 외침이 사람들에게 닿지 못했어요. 주택가까지 왔지만 아이는 안타깝게도 또다시 붙잡히고 맙니다. 빌리가스는 이때 뒤에서 자신의 손을 강양의 입에 쑤셔 넣었어요. 소리 못 치게 하려고요. 그리고는 강양을 돌려 세운 뒤에 목과 배, 가슴에 무차별적으로 칼을 찔러 넣은 거예요. 아이는 피투성이가 돼서 바닥에 쓰러졌죠. 그런데 이때 범인이 분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아이를 수차례 발로 짓밟기까지 합니다. 그때가 저녁 7시 40분. 범인은 아이를 길가에 내버려 둔 채 가까운 형의 숙소로 향합니다. 거기서 급하게 피 묻은 손 씻고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 과정에서 현관에 그 운동화의 혈흔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이후 이제 자기 숙소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콜택시를 불렀죠. 근데 이 와중에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아까 살해할 때 사용한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같은 숙소에 살던 형의 친구가 집을 나서고 있는 빌리가스를 목격한 거고요. 근데 이때 형의 친구에게 빌리가스가 말해요. 형한테 내가 왔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 신신당부하고 택시에 올라탔죠. 이후 흉기는 가까운 개천에 버리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정말 너무 끔찍한 전말인데요. 이날의 사건은 과연 우발적이었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빌리가스는요, 이전부터 형의 숙소를 막 자주 들락거리면서 그때마다 그 옆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14살 강양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당일 일부러 이 어머니가 출근한 시간을 노렸고 아이가 혼자란 걸 확인한 뒤 즉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고요. 하지만 이런 추정과 달리 범인은 끝까지 우발적인 범행이래요. 아이가 먼저 욕을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태도였죠. 거기에 더해 빌리가스 변호인은 이 사람이 지금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정서적으로 늘 불안했다라는 점을 호소합니다. 거기에 또 술까지 하루 종일 마셨잖아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걸 지금 핑계라고 되는 걸까요? 재판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2008년 4월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니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거, 이건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속시원히 말했죠. 이 형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고요. 빌리가스는 현재 대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그가 본국인 필리핀으로 추방되었다라는 루머도 있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의해 10대 소녀가 잔혹하게 피살된 사건. 근데요, 그 당시 언론의 주목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간격으로 또 다른 강력 사건들이 이 대한민국에 터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호성이 네 모녀를 연쇄 살인한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안양 초등생 혜진 예슬양의 유괴살인 사건 범인이 잡히면서 또 여기에 이목이 쏠렸고요. 오죽하면요, 빌리가스 현장 검증 때 메이저 언론에서 단 한 군데에서도 취재를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범인이 외국인 노동자 이 점에서 이제 보도를 좀 꺼린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쉬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사건을 더 알려서 확실한 어떤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나마 지역 신문사인 경기 북부일보에서만 유일하게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 기사를 시작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이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메이저 언론도 뒤늦게 관심을 가져주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 강양의 어머니는 지역 신문사에 아이의 일기장을 맡기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재에 협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억울함을 최대한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었죠. 모든 강력 사건이 그렇지만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비극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국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걸 함께 분노한다면 사실 그것만으로 유족에겐 작은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14살 소녀의 죽음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묻힐 테니까요. 범인 빌리가스, 그는 이전부터 어린 소녀에게 성도착증을 보이는 어떤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본국에서 비슷한 범죄 경력을 가지고 한국에 온 건 아닐까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워낙 주목을 못 받은 사건이기에 심층적인 취재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사건이 그저 사건으로만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5년 3월 7일 경북 경산시 한사리의 한 시골 마을은 유독 추웠던 겨울을 끝내고 농가들이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고 있던 시즌입니다. 70대 남성 A씨 역시 오랜만에 자신의 밭으로 향했고 오후 2시 20분쯤 농사용 컨테이너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단박에 사람의 형체가 눈에 띄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들어온 건 둘째치고 젊은 청년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식탁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당황한 A씨가 그에게 다가가서 "오이!" 바지 쪽을 다리로 치면서 깨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만취한 건지 잠에 든 건지 청년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게다가 몸이 상당히 굳어있는 느낌까지. A씨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청년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얼굴엔 피가 흘러 있었고 이미 온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다급히 신고가 이어집니다. 현장 감식과 시신 분석 결과 우선 피해자 머리에 약간 찢어진 상처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로 봐서 사망한 지 열흘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죠. 주변의 식탁과 의자, 싱크대에서도 흩어진 혈흔이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옆마을인 영천시 청통면에 살고 있던 17살 김현수군. 막내 아들이었던 김군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김군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열흘 전인 2월 25일에 가족에 의해서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죠. 김군 어머니에 따르면 실종 신고 3일 전인 2월 22일 마트를 다녀온 사이 아들이 집에서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나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날 밤이 늦도록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경찰이 단순 가출을 먼저 의심하면서 기다려보라고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김군은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할 예정이었을 만큼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었고요. 사실 한 번도 연락 없이 늦게 오거나 외박한 적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결코 가출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죠. 이후 가족이 직접 나서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열성을 다했지만 막내 아들은 결국 실종 10일 만에 끝내 변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선 곧장 김군이 가출을 한 거고 컨테이너에서 자살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죠. 과연 그랬을까요? 현장을 살펴보면 먼저 김군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와 바지 그리고 신발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추정해보면 이건 컨테이너 앞에서 공사 중인 수로에서 묻은 것으로 보였죠. 그렇다면 한밤중에 컴컴한 시골길을 걸어오다가 김군이 실수로 수로에 빠졌고 이 젖은 옷을 말릴 생각으로 이 컨테이너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또 다른 단서는 테이블 끝에 묻어있던 혈흔입니다. 이걸로 미뤄봤을 때 어두운 공간에서 앉을 데를 찾다가 미끄러지면서 머리가 테이블에 부딪혔고 그래서 머리에 상처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추정해볼 수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남겨진 단서를 추리해본 가설일 뿐입니다. 이어서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시신의 오른쪽 측면 두개골에서 약 2cm 정도의 금이 간 게 확인됩니다. 머리 뒷부분이 4.6cm 정도 찢어진 것도 발견됐어요. 근데 이 외에 둔기에 맞거나 흉기에 찔린 것 같은 치명적인 상처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김군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이게 뇌출혈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시신에서는 저체온 사망일 때 보이는 선홍색 시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로서는 김군이 집에서 나온 이후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컨테이너에 머물다가 머리 부상까지 입게 되고 이후 냉기가 도는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다 저체온증으로 숨졌다라고 방향을 잡아갑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서 독극물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한편 김군의 부모는
아들이 왜 이 컨테이너에 들어갔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건 현장은 김군의 집에서 약 7.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김군이나 가족에게 전혀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컨테이너 주변은요, 온통 논밭이에요. 가로등 하나 없는 아주 어둡고 외진 곳이었죠. 만약 실수로 이 수로에 빠져서 옷이 젖었고 그걸 말리려고 갔다? 그럼 사실 바로 집으로 가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 걸까요? 김군의 부모는 아들이 혼자 그곳에 간 게 아닐 거라고, 분명 누군가와 함께 갔을 거라고 타살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특히 김군의 누나가 중학교를 갓 졸업한 동생이 가출할 이유를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다. 분명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살해당한 뒤 컨테이너에 버려졌다. 라는 의심을 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김군은 그 길을 잘 알지도 못했고 무엇보다도 성격이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늦은 밤에 차가 끊길 때까지 혼자 다녔다는 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듯 했죠. 또 다른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김군이 평소에 쓰고 있던 안경 닦는 천과 집 열쇠가 발견이 되는데요. 정작 김군의 안경과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죠. 절대 두고 다니지 않을 물건 2개가 없는 겁니다. 경찰은 이 사건 현장과 주변에서 김군이 넘어지면서 이걸 떨어뜨렸을 거다라고 보고 수로 쪽을 수색했지만 끝끝내 안경과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군이 애초에 안경을 쓰지 않고 이 지역에 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김군의 시력이 흔히 마이너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나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 때를 제외하고는 안경을 벗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고도 난시까지 있어서 안경 없이는 사물을 잘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가 어두운 밤에 안경도 끼지 않고 수로를 빠져나와서 컨테이너를 발견해 안으로 들어갔다? 더구나 컨테이너 밖에는 방범용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A씨가 이 펜스 정문을 항상 자물쇠로 잠궈놨었죠. 그럼 이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김군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갔고 이 철조망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도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경찰은 일단 그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철조망 안쪽에 그가 입고 있던 점퍼가 놓여 있었고 또 양손에서 약간 긁힌 흔적이 있었다라는 걸 토대로 그가 직접 철조망을 기어 올라서 넘어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장을 분석한 다른 전문가들, 그들 또한 김군이 혼자 있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타살일 가능성을 소견으로 내놓게 됩니다. 근거를 알아볼까요?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싱크대와 식탁에 남아있던 혈흔이 마치 두 손으로 이렇게 움켜 잡은 듯한 형태입니다. 게다가 이 식탁이 원 위치보다 좀 더 밀려 있었다라는 게 발견되는데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식탁과 싱크대 사이였기 때문에 그가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맞서서 식탁 밑을 짚고 이렇게 민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경찰은 일단 부검 결과가 후두부에 찢어진 상처 외에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상처가 없고 몸이 깨끗하다라는 이유로 김군이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일축하게 되죠. 그런데 한 법의학자는 김군의 실신 사진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등 쪽에 이 마디 부분에 일자 형태의 피부 까짐, 그리고 출혈이 있다라는 거에 주목하게 되죠. 이건 주먹을 쥔 상태에서 무언가를 타격하면서 생긴 상처로 보였습니다. 수로에 빠졌거나 또는 철조망을 넘을 때 생긴 상처로 보기엔 좀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 사망 전에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서 주먹을 썼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티즌들 또한 의견을 냈는데 특히나 경북 영천 지역을 잘 안다는 어떤 분은 여기가 양아치와 깡패들 천지다 라면서 김군이 그런 폭력 무리에게 이유 없이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문가의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군의 사인이 저체온증일지라도 사망 전에 어떤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 그리고 이 현장에 누군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였죠. 이 많은 추론들이 CCTV에 남아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었다면 다 풀렸을 텐데, 하필 이 동네가 시골 지역이라 CCTV가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나마 있는 곳들을 조사해 봤지만 김군이 자주 가던 이 슈퍼의 CCTV는 자체의 보관 기간이 너무도 짧았어요. 최대 5일이었기 때문에 실종 당일의 영상은 이미 사라진 후였죠. 시내버스 CCTV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 4일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으로 지워지고 재녹화가 되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 중 다행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CCTV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사건 현장 컨테이너 방향 진입로에 있던 거죠. 영상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군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여요. 찍힌 일자가 실종 다음 날인 2월 23일 새벽 4시. 이 사람이 김군일까요? 부모가 직접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아들이 입고 나간 그 비슷한 옷을 걸친 것 같았지만 어딘가 체격이 좀 더 큰 것 같았죠. 결정적으로 평소 아들이 들고 다니던 가방과 다른 가방을 메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결국 어렵게 발견한 이 영상, 아내 남자는 김군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행적 수사를 하던 중 경찰이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 통신 내역이었는데 실종된 2월 22일보다 훨씬 전인 2월 4일부터 발신 내역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신일도 2월 6일이었죠. 그렇다면 김군이 가족들과 친구 그 누구와도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경찰 또한 행동 반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또 최종 기직업 확인도 힘들어지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됩니다. 자, 이 핸드폰을 가지고 좀 추리를 해보면 핸드폰 내역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2월 4일이에요. 김군이 아예 핸드폰을 분실했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져갔을 수도 있죠.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수사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서 그 김군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격과 생활 패턴이 드러나는데, 먼저 슈퍼 사장님은 이 아이가 먼저 말을 걸어야 뭔가 대답할 만큼 말수가 적었고 또 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기 드물었다고 했죠. 인근 학생들이 자주 가는 PC방 직원한테도 들어보니까 아예 김군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평소 홀로 조용히 다녔던 김군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는 5년 전에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이 영천으로 이사온 이래 특별히 친한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군의 사망 후에야 가족과 주변인들은 그가 느꼈을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부모는 주유소 운영을 하면서 늘 바빴기 때문에 주말이 아니면 아들이 거의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 외로웠겠죠. 부모 또한 많은 자책을 했는데요. 정작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지 이조차 알지 못했다면서 아들이 죽은 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5년 이후 딱 7년이 지났습니다. 줄곧 타살의 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수사에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았죠. 이걸 단순 사고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찜찜하지만 또 그렇다고 직접적인 타살 증거가 발견되진 않았기 때문에 범인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미궁에 빠진 사건입니다. 만에 하나 이 사건이 타살이라면 당시 김군에 대해 뭔가를 알았거나 또 관련된 인물을 잘 아는 또는 이 사건에 대해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 사람들의 제보가 사건 해결의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어린 나이에 외롭고 힘들게 세상을 떠난 김군의 한과 유족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날의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풀리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